이제 그만 달라붙어. 간 받았다고 평생 내 눈치 봐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여보, 난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간병해줘서 고마웠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것은 제가 간의 65%를 떼어주고 1년간 목숨을 걸고 간병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주는 이제 완전히 늙은 아줌마야. 뚱뚱해지고 완전히 초췌해졌어. 20년 결혼 생활에서 들은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 20년 동안 남편과 아이를 위해 희생한 여성의 사랑과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순간을 인생 최고의 전환점으로 바꾸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모든 것은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결혼기념일이기도 했던 그날, 남편 김태준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던 태준의 간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급성 간부전, 즉시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딸 서윤이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태준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는 저뿐이었습니다.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95%였습니다. 하지만 5%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기증자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태주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 복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절개가 이루어졌고 건강한 간의 65%가 떼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35%의 간으로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반으로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복부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직후 태준을 봤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창백했지만 숨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간이 태준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첫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태준을 돌봐야 했습니다. 간이식 환자는 감염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필요했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준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깨어나야 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언제든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 시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루 3번, 8시간 간격으로 정확히 복용해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건 수술 후 10일째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살아있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태준이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벽한 간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인 일과표는 분 단위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준의 체온을 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간이식 환자에게 발열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37.5도만 넘어도 즉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염식 식단 준비는 가장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염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조미료나 소스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만 골라왔습니다.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것만, 채소는 당일 수확한 것만 선택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육수, 천연 조미료로만 간을 맞춘 음식들. 처음에는 태준이 맛없다고 불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 음식이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루 세끼 모든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영양학 책을 공부해가며 태준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회복에 필수적이었지만 태준은 원래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더욱 귀찮아했습니다. 현주야,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하라고 하셨잖아요. 회복을 위해서예요. 저는 태준과 함께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때로는 2시간까지 걸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는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근력 운동을 늘려갔습니다. 저는 태준의 모든 동작을 체크하며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운동 일지도 매일 작성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기록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에게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간이식 환자에게 고열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여보, 깨어요. 병원 가야 해요. 새벽 2시, 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태준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태준의 침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파에서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태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밤중에도 2시간마다 체온을 쟀습니다. 숨소리도 확인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제 몸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태준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딸 서윤이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전혀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간이식 환자들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도 중요합니다. 태준은 가끔 우울해했습니다. 내가 언제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평생 살아야 하나?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곧 완전히 나을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태준을 격려했습니다. 간이식 환자 모임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회복한 환자들의 사례를 태준에게 들려줬습니다. 태준이 우울해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태준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준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드디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태준의 사회 복귀를 위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염식 도시락을 쌌습니다. 영양 균형을 맞춘 특별한 메뉴였습니다.
태준이 회사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퇴근 후에는 컨디션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무리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었고요. 태준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당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1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태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간병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현주야,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도 내 일을 찾아봐. 처음에는 태준이 독립적으로 되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준이 운동을 핑계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했지만 운동복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했어요? 그냥 유산소 위주로.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예전에 태준이라면 운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요. 간이식 수술 1주년이 되었습니다. 태준의 건강은 완벽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부인분이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날 밤 태준이 제게 한 말은 제 심장을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달라붙어, 현주야. 감 받았다고 평생 내 눈치 봐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숨이 막혀. 1년간 모든 걸 바쳐 간병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재간의 65%로 살아가는 남편이 저를 달라붙는다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저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1주년이 지나고 한 달 후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이었고 체력도 수술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수술 전 태준은 옷차림에 무관심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옷을 골라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패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명품 정장을 사왔습니다. 300만 원짜리 수입 브랜드였습니다. 수술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비싼 옷을 사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롭게 살고 싶어.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20년 동네 미용실을 다니던 태준이 강남의 유명한 헤어샵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씩 드는 곳이었습니다. 향수도 새로 샀습니다. 샤넬, 톰포드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향수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태준이 헬스장에 등록한 것은 수술 후 1년 2개월 뒤였습니다. 운동이 회복에 좋다고 의사가 권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태준의 운동복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땀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운동을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했어요? 그냥 유산소 위주로. 러닝머신이랑 자전거. 대답이 항상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태준이라면 운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이제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운동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3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운동할 체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태준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태준 회원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요? 그날도 태준은 헬스장에 간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발각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태준은 핸드폰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놓아뒀습니다. 비밀번호도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심지어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대신 다른 숫자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통화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도 자유롭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항상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발코니나 현관 앞에서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회사 동료. 업무 관련이야. 하지만 태준의 표정과 목소리가 업무용 통화 같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부드러웠고 때로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급하게 받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부로서 20년간 빨래를 해오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옷에서 모든 비밀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향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향수를 거의 쓰지 않았고 쓴다고 해도 가벼운 향의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태준의 와이셔츠 칼라 부분에 연한 핑크색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태준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항상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혔나 봐.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비슷한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머리핀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리본이 달린 핑크색 핀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고 딸 서윤이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가계부를 써온 주부로서 태준의 카드 사용 패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지출들이 늘어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비. 그날 태준은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었다고 했었습니다. 꽃집에서 5만 원짜리 꽃다발. 집에는 그런 꽃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의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호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강남의 비싸고 유명한 부티크 호텔에서 하룻밤에 30만 원씩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 호텔비는 뭐예요? 회사 워크샵이야. 팀 전체가 함께 간 거야. 하지만 호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1인실 요금이었습니다. 팀 워크샵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 묵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세탁하기 전에 물건들을 꺼내는데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그 비싼 호텔 카드였습니다. 카드에는 체크인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
호텔 키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행사 때 받은 건데 까먹고 있었나 봐. 어제 날짜가 찍혀 있는데요. 야근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날 너무 늦어서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잤어. 집에 오면 당신 깨울까 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의 모든 행동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태준의 저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수술 직후 1년간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에는 독립심이 생긴 것이라고 좋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약 시간을 알려줘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염식 도시락을 싸줘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매일 도시락 쌀 필요 없어. 20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갑자기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간병할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간섭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스킨십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직감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간이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의심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발견되는 증거들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호텔 키카드, 이상한 카드 지출.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도 아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5개월째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준이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업무 시간인데 왜 은행에 있을까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둘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대화하며 웃고 때로는 어깨를 스치며 걸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헬스장 거짓말, 호텔 키카드, 이상한 지출들,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간의 65%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1년간 목숨을 걸고 간병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문자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만날까요? 발신자는 예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트까지 붙어 있는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예진이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쳐 구해낸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그날은 딸 서윤이와 함께
쇼핑을 가기로 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회사 워크샵이 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제는 이런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른 척 했습니다. 서윤이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이 연착되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태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고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웨이브로 세팅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도 잘하지 않던 스킨십을 다른 여자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연인들처럼 달콤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게... 뒤따라 나온 서윤이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존경했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전신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천둥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짧은 키스가 아니라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1년간 목숨을 걸고 간병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태준이 부인하거나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웃으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습니다. 태준이 여자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 25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두 사람은 강남의 그 비싼 부티크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태준의 바지에서 발견했던 키카드가 나온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준이 능숙하게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아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간으로 새 생명을 얻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윤이가 옆에서 저를 위로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제가 흘린 눈물은 1년간 태준을 간병하며 참았던 모든 고통보다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서윤이가 도와줬습니다. IT 전공인 딸의 실력으로
태준의 SNS와 연락처를 조사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박예진 35살, 태준과 같은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된 싱글이었습니다. 예진은 태준의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태준이 간이식 후 복직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진이 태준의 간이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준에게 접근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태준의 핸드폰을 해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배신에 분노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봐도 될까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봐야 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 태준과 예진의 카톡 대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저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가득했습니다.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1년간 목숨을 걸고 간병한 남편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예진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주는 이제 완전히 늙은 아줌마야. 뚱뚱하고 완전히 초췌해졌어. 예진이랑 있으면 다시 살 것 같아. 젊고 세련되고 예뻐. 간이식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보여. 더 이상 현주한테 묶여있고 싶지 않아. 예진이 태준에게 보낸 메시지는 오빠 부인은 정말 촌스러워요. 옷차림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간준 것 가지고 평생 오빠 목줄 잡고 있으려나 봐요. 빨리 정리하고 저랑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준이 제가 간이식을 해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화였습니다. 오빠, 부인이 간준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이제는 짐이야. 매일 그걸로 은혜 갚으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겠어요. 제가 오빠를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너랑 있으면 정말 숨통이 트여. 제가 생명을 걸고 해준 간이식을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간의 헌신적인 간병을 은혜 갚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왜곡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태준이 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주는 간병한다면서 자기 몸 관리도 못해. 20kg나 쪘더라. 정말 한심하네요. 여자로서 최소한의 관리도 안 하고. 맞아. 거울도 안 보나 싶어. 나이도 나이인데 더 보기 싫어졌어. 제가 태준을 간병하느라 제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건강을 위해 새벽까지 깨어 있고 영양식을 만드느라 제 식사를 거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혼할 생각이에요? 올해 안에는 정리하고 싶어.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 저도 빨리 오빠랑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혼 절차를 밟는 게 좀 복잡해서. 태준은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상의 없이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라는 표현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가 떨렸던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다행히 집이랑 예금은 대부분 내 명의야. 부인이 간준 것 때문에 위자료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부간의 의무였으니까 별도 보상은 없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오빠 똑똑해요. 역시 믿을만해. 제가 목숨을 걸고 해준 간이식을 부부간의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최소화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준 혼자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태준이 제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왜 미안해?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지. 간 줬는데도요? 그건 부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내가 죽으면 자기도 곤란하니까. 제가 사랑으로 해준 간이식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5%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술대에 올랐던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태준이 제 희생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간이식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제 심장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이제 현주와는 끝이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됐어. 저도 오빠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20년 결혼 생활이 태준에게는 감옥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불행했나 봅니다. 제가 1년간 목숨을 걸고 간병해 준 것도 그에게는 구속이었나 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재간의 65%로 새 생명을 얻은 남편이 저를 짐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니. 태준과 예진의 메시지를 발견한 지 5일 후 저는 마침내 태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증거를 모두 출력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키카드, 카드 명세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핸드폰 대화 내용까지. 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20년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설명하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서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진이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당신과는 끝내고 싶어. 그 순간 2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간의 65%로 새 생명을 얻은 남편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이혼에 대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놨고 재산 정리도 끝내놨다고 했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간이식은 부부의 의무였으니까 별도 보상은 기대하지 마.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제가 목숨을 걸고 해준 간이식을 법적으로 의무라고 규정지어버렸습니다. 1년간의 헌신적인 간병도 아내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산 분할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태준 명의였고 예금도 대부분 태준 계좌에 있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제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한 위자료는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47세 무직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5년간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세집으로 나가야 해. 여기는 내가 예진이와 함께 살 거니까. 제가 20년간 갖고 온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재간으로 회복된 남편이 불륜 상대와 함께 그 집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간이식에 대한 법적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진 장기 기증은 도덕적으로는 숭고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의 부양 의무 범위로 해석됩니다.
제 생명 위험을 감수하며 한간이식이 단순한 부양 의무로 축소되었습니다. 1년간 24시간 간병한 것도 아내의 당연한 역할로 치부되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태준이 고용한 변호사가 워낙 유능했고 제게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놨습니다. 재산 은닉 정황도 있지만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제가 유능한 변호사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습니다. 47세, 20년 경력 단절, 고등학교 졸업 학력,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1년간 태준을 간병하느라 제 몸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78kg까지 늘어났고 머리는 새치투성이었습니다. 손은 간병과 가사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의 48kg,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준이 저를 늙은 아줌마라고 부른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47세 여성의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나 청소 일자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월 150만 원 위자료로는 전세집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에서 7평 원룸으로 떨어진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남편을 너무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간이식을 해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해도 월 2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20대 알바생들이 47세인 저에게 반말로 지시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진열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아줌마 소리를 들으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우연히 태준과 예진을 다시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진은 제가 봤던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태준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재간으로 회복된 몸으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는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데 태준은 더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태준과 예진이 받아야 할 대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만큼 그들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주부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운영하며 터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였습니다. 작은 공책을 사서 김태준 복수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20년간 가계부를 써온 습관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정보 수집, 2단계 약점 파악, 3단계 실행 계획, 4단계 완벽한 실행. 먼저 태준과 예진의 일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출입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20년간 남편을 관찰해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20년간 쌓아온 주부 네트워크였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학부모 모임, 동네 상인들과의 관계.
이런 연결고리들이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녀회장 김춘자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김춘자는 아파트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소문을 퍼뜨리면 동 전체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김춘자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현주 씨, 정말이에요? 그런데 현주 씨가 간까지 줬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배신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김춘자는 즉시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이야기는 다음 날부터 아파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준 아내를 배신한 남편이 있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태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했습니다. 주부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준 아내를 배신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과 수만 명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해요. 간까지 주고도 배신당한 부인이 너무 불쌍해요. 저런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제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준의 실명과 회사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년간 가계부를 써온 경험으로 태준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의 존재, 투자 내역, 심지어 숨겨놓은 부동산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친구 명의로 해놓은 주식 계좌.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재산 은닉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약점도 파악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 회사에서의 평판에 민감한 점,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성격. 이런 약점들을 공략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 회사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부모님께 태준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우연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혹시 간준 아내 글 쓰신 분이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마케팅의 핵심이라며 중년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습니다. 복수와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태준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후회할 만큼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복수 계획을 두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1트랙 태준과 예진의 사회적 매장. 2트랙 제 인생의 완전한 재시작.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서 태준이 완전히 몰락할 때 저는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김춘자의 입을 통해 시작된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학교 앞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간준 부인을 배신한 남편이었던 이야기가 목숨을 구해준 아내를 버린 인면수심의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과장되고 왜곡되었지만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더 자극적인 정보를 흘렸습니다. 태준이 간이식 받은 지 1년 만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 불륜 상대가
회사 동료라는 것, 심지어 제가 간병하는 동안 이미 만나기 시작했다는 내용까지. 마지막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간병 중에 바람까지 피웠다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이 분개했습니다. 부녀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참석해온 모든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 동네 성당 미사팀, 요가 클래스까지 각 모임마다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성당에서는 하느님이 주신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각 모임의 성격에 맞게 스토리를 조금씩 변화시켰지만 핵심은 동일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태준이 가해자라는 구도였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가 불쌍하다며 서윤이를 더욱 챙겨줬습니다. 성당 신자들은 하느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라며 태준을 저주했습니다. 오프라인 소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짜 파급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20년 전업주부였지만 딸 서윤이에게 SNS와 커뮤니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간준 아내를 배신한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화인가요? 간까지 주고도 배신당한 부인이 너무 불쌍해요. 저런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해요.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댓글 3,000개를 넘었습니다. 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47세,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남편의 간이식, 그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간을 기증했는지, 1년간 어떻게 간병했는지를 감동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수술 흉터, 간병 일지, 손으로 직접 쓴 식단표까지. 두 번째 글은 배신의 발견이었습니다. 태준의 불륜을 발견하는 과정을 스릴러,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습니다. 호텔 키카드, 핸드폰 메시지, 목격 장면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글은 이혼 과정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간이식이 법적으로 부부의 의무로 치부되는 현실, 재산 분할의 불공정함, 47세 경력 단절, 여성의 절망적인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각 글마다 수만 명이 읽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감과 분노, 지지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블로그가 화제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간이식 후 배신당한 부인의 실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 실명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태준의 직장과 대략적인 신상 정보는 유추할 수 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간이식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부부간 장기 기증의 법적 보호 필요성, 경력 단절 여성의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 중년 불륜의 잔혹한 현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커지자 태준의 회사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자회사로 이미지 관리에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태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케팅팀 김 과장이 감받고 바람 피운 그 사람 아니야? 라는 식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에서 태준의 신상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임직원 소개, 심지어 회사 행사 사진까지 뒤져가며 태준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태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회사 단체 사진에서 태준을 찾아내어 온라인에 올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태준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태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자 더욱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의 회사 전화번호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직원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느냐?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지 않느냐?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의 사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준은 인사팀에 불려가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예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예진의 신상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불륜남의 공범, 남의 가정 파괴한 여우, 간준 은인을 배신하게 만든 악녀. 예진의 SNS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예진은 결국 SNS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진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 직원들의 시선이 매서웠습니다. 남의 남편 뺏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혹시 간준 아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도움이요? 요즘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마케팅의 핵심이거든요. 중년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진짜 기회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거든요. 컨설턴트의 설명에 따르면 제 이야기는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성, 공감대, 스토리텔링,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곳이었습니다. 상품군은 중년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건강관리용품, 스킨케어 제품, 패션 아이템,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이템들. 쇼핑몰 이름은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제 블로그 제목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쇼핑몰 창업에는 초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컨설턴트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도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감동받은 독자들이 후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언니 힘내세요.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간준 은혜를 배신한 남편보다 언니가 더 성공하길 바라요. 소액이지만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몇십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였습니다. 웹디자이너,
마케터, 사진작가까지 제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무료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격려와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글 보고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40대에 새로 공부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복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준과 예진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태준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간으로 회복된 몸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드디어 온라인 쇼핑몰 새로운 시작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품 소싱부터 웹사이트 디자인,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초기 자금은 블로그 후원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2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다른 창업자들에게 없는 특별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만 명의 블로그 구독자들이었습니다. 첫 상품은 중년 여성을 위한 스킨케어 세트였습니다. 47세, 다시 아름다워지기라는 컨셉으로 기획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상품 소개 영상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닌 제 작은 원룸에서 전문 모델이 아닌 제가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7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저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쇼핑몰을 준비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픈 첫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200개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출로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드는 것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제가 하루에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고객들이 남긴 주문 메모들이었습니다. 언니 이야기 보고 저도 용기 내려고 주문해요.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47세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니라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주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진정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과장된 광고 대신 제 진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47세에 새로 시작하는 어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고객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 첫 매출의 기쁨, 고객들과의 따뜻한 교감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구독자들은 제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다이어트였습니다. 1년간 태준을 간병하면서 78kg까지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47세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뛰던 러닝머신을 30분, 1시간까지 늘려갔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제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1년간 태준의 저염식을 만들면서 터득한 건강한 요리법을 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만에 20kg를 뺐습니다. 78kg에서 58kg까지 줄었습니다. 20년 전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외모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가정에만 매여 살면서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미용실에서 염색과 펌을 했습니다. 새치투성이었던 머리가 윤기나는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년 아줌마 스타일에서 세련된 커리어 우먼 스타일로 변신했습니다. 피부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고급 화장품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1년간 스트레스로 거칠어진 피부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은 아니더라도 품질 좋은 옷들로 워드로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쇼핑몰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에서 모델 제이가 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컨셉에 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모델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화장품 광고 촬영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제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광고가 방영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47세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시작의 아이콘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의류 브랜드, 건강식품 회사, 심지어 자동차 회사에서도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강연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여성단체, 창업 세미나, 대학교 특강까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첫 강연은 여성기업인 협회에서였습니다. 47세, 새로운 시작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때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청중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태준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지속적인 비난, 회사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고객들의 항의까지 모든 것이 태준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간으로 회복되었던 간 기능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간 수치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런 식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태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진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태준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진이 먼저 관계 정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오빠 미안해요. 더는 이렇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진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임원의 아들로 태준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예진에게 태준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준이 제게 했던 행동을 예진이 그대로 태준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상대가 나타나자 기존 연인을 버린 것입니다.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잃고 직장도 잃고 연인마저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재간으로 회복된 몸마저 다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가 더욱 알려지면서 미디어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가 왔습니다. 간이식 후 배신당한 여성의 재기 스토리라는 주제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사생활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일상, 사업 현장, 강연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태준과의 과거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강연에서 만난 정신과 의사 이승호 선생님이었습니다. 52살의 이혼남으로 제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주 씨의 회복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나요? 강연 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승호 선생님은 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쇼핑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오픈 6개월 만에 월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경력 단절을 겪었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저도 47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의 오피스텔로 이전했습니다. 7평 원룸에서 30평 사무실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새로운 시작을 오픈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제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월 매출 50억 원, 직원 100명,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한 여성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20층 건물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7평 원룸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200평 규모의 사무실로 성장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체중은 50kg까지 감량해서 20년 전 신혼 시절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기적인 피부 관리와 운동으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출근하는 모습은 1년 전에 초라했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성공을 통해 얻은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는 이제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지 표지 모델로 3번이나 선정되었고 경제 전문지에서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TV 토크쇼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했습니다. 47세에 새로 시작한 기적의 CEO라는 타이틀로 불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제 이야기에 열광했고 특히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 교육, 대학교 특강, 여성단체 세미나까지 한 번 강연료가 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 편의점에서 시급 9,000원 받던 제가 1시간에 5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습니다. 47세 새로운 시작의 용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출간 2개월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서점가에서는 올해의 화제작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승호 선생님과의 관계도 진전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신중한 만남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승호 선생님은 제 상처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현주 씨의 회복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니. 승호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과의 20년이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면 승호 선생님과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50세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태준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한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악명이 워낙 높아서 어떤 회사도 태준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5만 원을 받으며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연봉 8천만 원의 마케팅 팀장에서 일당 15만 원의 일용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건강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재간으로 회복되었던 간 기능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돈도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진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후 태준은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간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이식해준 간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태준을 버린 후 거래처 임원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진에게 태준은 이제 잊고 싶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끔 태준이 연락하려 해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태준이 제게 했던 그 일을 예진이 그대로 태준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무실을 확장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한 기업의 위상에 맞는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했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유명 디자이너가 설계한 인테리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겨울 성수기라 일용직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페인트 칠, 바닥 공사, 조명 설치까지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새로운 상품 라인업을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페인트 칠하러 왔는데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180cm의 당당했던 키는 그대로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kg는 빠진 것 같은 깡마른 몸, 거칠어진 손, 그을린 얼굴, 값싼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반면 저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kg의 날씬한 몸매, 세련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모습. 1년 전에 뚱뚱하고 초라한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준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모르는 직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야. 태준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성공한 제 모습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보며 충격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현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1년 전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남자가 페인트 칠 일꾼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간의 65%로 새 생명을 얻었던 남자가 이제는 구걸하듯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저라면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공을 통해 얻은 여유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년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준은 회의실 테이블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진이가 날 버렸어. 더 좋은 남자 만났다고. 회사에서도 잘렸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 태준이 지난 1년간의 참혹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바뀌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태준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결혼 청첩장 샘플을 봤기 때문입니다. 내년 봄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태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해드릴게요. 저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간 수술 때문에 정기 검진 받아야 하죠? 병원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태준이 수표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한때 월급으로 받던 금액보다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태준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토록 원망스럽고 미웠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로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태준은 스스로 망가졌고 저는 스스로 성공했습니다. 그때 승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결혼식장 답사를 함께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나간 후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다니. 저라면 쫓아냈을 텐데요.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회사가 소개되었습니다. 47세에 새로 시작해서 연매출 600억 달성한 여성 CEO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태준도 그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300명이었습니다.
제 성공을 지켜본 사람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 먼 곳에서까지 축하하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고용한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처럼 경력 단절을 겪었던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제 결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줬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대표님이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더욱 뿌듯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50세에 찾은 사랑이니만큼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을 원했습니다. 20년 전 첫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딸 서윤이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이제 28살이 된 딸은 변호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련을 지켜보며 더 강한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요. 서윤이의 주례사를 들으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 3주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며 승호 선생님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전 태준과의 신혼여행은 국내 3박 4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서 찍은 사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50세에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회사 일이 걱정되어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인재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성장한 것입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시고 신혼여행 즐기세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 수도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여성 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과 스토리, 그리고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도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중년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활용부터 창업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성공할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20%를 사회 공헌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한부모 가정 도움, 중년 여성 창업 지원까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여성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제 성과가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의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모범기업인으로 표창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제활동과 창업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진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정회의에서 제가 한 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중년 여성 창업 지원 예산이 10배로 늘어났고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도쿄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년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중년 여성들도 저희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공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서전에 이어 두 번째 책도 출간했습니다. 50세 진정한 사랑을 찾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승호 선생님과의 만남과 결혼 과정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년 이혼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북토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번 수백 명의 독자들이 참석해서 질문하고 격려해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50대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태준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일용직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 병원비로 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다시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간 이식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현주야, 결혼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승호 선생님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50대 부부의 여유로운 데이트였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승호 선생님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준과의 20년이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이었다면 승호 선생님과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 이렇게 깊고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창업한 분, 50대에 대학에 다시 입학한 분,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까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3년 전 태준의 배신을 당했을 때 저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스스로 몰락했고 저는 스스로 성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제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성장과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도 못했던 성공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성공은 뜨겁게라는 말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입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간이식으로 시작된 비극이 어떻게 기적적인 성공으로 바뀌었는지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입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닙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47세에 새로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